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톤의 미론 혹은 플라톤의 예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영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술이 특수한 영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규정하기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예술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특수한 영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요즘엔 좀 점점 일반화되어서 어떤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오, 맛이 예술이다. 혹은 뭐 굉장히 멋있는 어떤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보았을 때, 와, 라인이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거나 뭐 다 예술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날에는 예술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특유한 영역과 거기에 속하는 대상들이 머리에 뜨는 것 같은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예술이란 용어도 그 용어가 지칭하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예술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게 고대에 없었는가? 또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뭐 대형 박물관이라거나 아니면 프랑스의 루브르 이런 데 가면 고대 시대의 아름다운 석상들이 예술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술 혹은 예술이 지칭하는 영역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술 작품이라고 오늘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그때는 예술이라고 불렀던 건 아니고요. 그저 그 인간이 어떤 그 특수한 원칙 혹은 제작 기법 이런 거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뜻의 테크네로 다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네 중에서도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걸 예술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때 사람들도 테크네들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대상이 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런가를 논의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고대의 그 아름다운 대상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모방, 미메시스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모방을 근간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게 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우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입장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플라톤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초상화 같은 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석상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무시무시 우락부락 뭐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이분은 기원전 427년에 아테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 플라톤이야말로 요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의 금수저였는데요.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훌륭한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플라톤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해서 국가를 이끌어가기를 부모님이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청년이 되었을 무렵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이 지혜 혹은 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감화를 받아서 소크라테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중에 플라톤이 이제 나이 28살 되던 해에 소크라테스가 처형되는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소크라테스 얘기하면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더 유명하죠. 그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실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세무민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상식이라고 믿고 그 어떤 그 통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의견을 설파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시 소크라테스를 바라보던
그 공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는 아마도 정치범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려두면 자꾸 점점 사회가 뭔가 이렇게 근간이 뒤흔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고, 소크라테스도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플라톤이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사람은 계속 스승의 뜻을 이어나가서 철학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플라톤은 아테네에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 아카데미아에서는 주로 철학을 가르쳤는데, 아카데미아가 당시 이 그리스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 인근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모두 다 아카데미아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며 아테네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마음 먹은 대로 다 진행을 하고, 플라톤은 굉장히 오래 살아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그죠? 80세를 일기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분은 스승을 진정 존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모든 저술들은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러니까 그 밖에 알을 자처하며 나대는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 이런 점은 어때, 저런 점은 어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결국 그 청년이 크게 깨우치고 참된 삶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지혜로운 현인이 언제나 스승인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저술에는 플라톤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예술에 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플라톤이 철학자로서 견지했던 입장, 형이상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플라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원본이 되는 세계는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저 바깥에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이데아계는 모든 존재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어떤 대상들의 원형, 본래 모습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 본래 모습을 그리스 사람들은 형상적 실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룰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철학 용어로 하면 본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딱 보면 그게 무엇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성질, 본성,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런 본성, 본질 같은 거는 그 어떤 그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대상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성질을 갖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라고 하는 것들은 뭐 크기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제각각의 사과를 다 사과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건 사과를 사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본질, 다시 말해 형상이 깃들여 있기 때문이고, 그때 그 형상은 사과에게는 모두 해당하는 보편적인 성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점점 추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데아는 형상적 실제, 보편자들의 세계, 다시 말해서 관념들로 이루어진 관념적 세계입니다. 관념적 세계라고 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감각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데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상계는 뭐냐? 현상계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계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이데아계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는 다 감각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각적 대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적 대상들을 보면서 저건 돌, 저건 나무, 저건 사과 이렇게 알아보는 건 이 감각적 대상들 속에 이데아가 나누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떤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대상들 속에 이데아들이 분유, 다시 말해 나누어져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계의 모든 대상들은 이데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계에 있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데아를 자꾸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이데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왜 이데아로 가야 하느냐?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원래 이데아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다들 이데아계에서 현상계, 그러니까 이데아계를 모방해서 만든 짝퉁의 세계가 현상계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철학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현상계로 떨어지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이데아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결국은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가치다 라고 보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데아는 원본들의 세계, 현상계는 이 원본을 따라 만든 짝퉁의 세계, 여기는 굉장히 가치로운 세계고 현상계는 이데아에 비해서 덜 가치로운 세계, 이런 위계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현상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의 정신을 잘 갈고 닦아서 빨리 이데아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데아와 현상계를 따로 떼놓고 이데아와 현상계의 위계를 설정하는 플라톤이 보기에 회화라고 하는 것은 사뭇 곤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이 보기에 회화는 이데아를 따라 만든 현상계의 대상을 또 보고 따라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대를 가지고서 국가라고 하는 책의 제10권에서 플라톤이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서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침대는 아마 여기일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서 자는 감각적 침대라고 하죠. 왜냐하면 감각 가능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고 심지어 그 위에 누울 수도 있는 그런 침대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 감각적 침대는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는 침대고 이건 사실 장인이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장인이 침대를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인은 어느 날 문득 계속 잊고 있었던 침대의 이데아를 어렴풋이 떠올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봐야지 라고 머릿속에 떠오른 침대 이데아를 바탕으로 자꾸 만들고 하다 보면 침대 이데아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인이 제작한 감각적인 침대는 사실은 침대의 이데아를 떠올리면서 만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원형은 뭐다? 침대 원형은 침대의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 침대의 이데아는 누가 만들었다? 여기 신이라고 써놨는데 플라톤이 얘기하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냥 조물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고대에는 이걸 데미우르고스라고 부르는데 그냥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월한 존재, 이런 게 여기서 설명하는 신과 같은 존재에 해당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데아로서의 침대는 조물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침대 이데아는 모든 침대의 원형이 된다. 그리고 그걸 문득 떠올린 장인이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접하는 감각적인 침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데아와 가깝게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가 보기에 우와 저 침대 진짜 훌륭하다 멋있다 라고 경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걸 경탄하던 어떤 사람 중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화가가 와 이 침대 진짜 멋져 내가 한번 그려볼래 라고 생각하고 침대를 그리게 되면 그게 바로 그려진 침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려진 침대는 오로지 감각적인 침대를 눈으로 보고 본떠서 그린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침대는 처음에 침대 이데아를 모방해서 만든 감각적 침대를 또 모방한 것이 되겠죠. 모방이 벌써 이중,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 두 번째 모방을 거쳐서 침대 이미지가 제작이 되면 침대 이미지는 어떻게 돼요? 침대 이데아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와의 거리를 생각해 볼 때도 침대 이미지, 그려진 침대는 플라톤이 보기엔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이데아로서의 침대가 있는데, 이걸 장인이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모방 이미지라는 거예요. 왜? 장인이 침대의 이데아를 떠올릴 때 뭘 떠올리겠어요? 침대 이데아의 이미지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모방해서 만든 게 장인이 만든 침대가 되는 건데, 이걸 보고 화가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물론 이미지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방이라기보다는 환영,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일루전은 플라톤이 보기엔 헛개비 같은 거예요. 왜? 환영이라는 거는 이데아에 그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는 것들은 완전히 헛개비 내지는 가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가 침대 그림을 그릴 때는 그건 참된 모방도 아니고 환영이 개입을 하는 헛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마구마구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방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장인이 침대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것이죠. 그것과 화가가 침대 그림을 그릴 때 활용하는 환영 이미지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사실은 이게 자신들의 퇴근에 숙련된 자들이 활동하고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침대를 만드는 장인은 실제로 나무를 다듬는 테크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화가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을 보고 아주 비슷하게 거의 동일한 것처럼 눈에 보이도록 그릴 줄 아는 기술, 다시 말해 테크닉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좋은 장인 혹은 좋은 화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테크닉에 숙련된 자들이 벌이는 활동이란 점에서는 둘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침대 장인이 활용하는 모방 이미지는 사물의 원형, 다시 말해 이데아와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제 감각적 대상을 보고 그것의 이미지를 따라 그리는 화가가 활용하는 환영 이미지는 사물을 모방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눈으로 보고 옮겨서 그리는 와중에 화가의 시선 또한 더해지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왜? 화가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상의 이데아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보고 눈으로만 보고 그걸 옮기면서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닮아 보여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는 거죠. 왜?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그림에 탐닉하게 되면 이데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플라톤이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이데아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보기에 이 회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곤란한 이미지의 양산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세 개의 침대 이데아, 그리고 장인이 만든 감각적 침대, 세 번째는 침대 이미지, 이 침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 세 개의 침대 사이는 분명히 위계가 존재합니다. 이제 플라톤은 줄 세워서 위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 침대 세 개 사이에서의 위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플라톤이 보기에 장인이 만든 감각적 침대나 화가가 그려낸 침대 그림 모두 모방과 관련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장인의 침대가 실제,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이데아를 갖진 못해요.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실제로서의 이데아를 계속 가지고서 그 이데아와 유사한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머릿속에 뜬 침대 이데아를 모방해서 침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인이 만든 침대는 침대의 형상, 다시 말해 침대 이데아를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가 그린 침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재생산할 뿐이라는 거죠.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념적인 형상, 다시 말해 침대의 이데아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 아니라 거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린 침대는 모방적 가상, 가상이라는 게 아까 환영이랑 같은 거예요.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낸 헛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다.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플라톤은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곤란한가?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침대 이미지 얘기하는 건 10권인데 국가 7권에 보면 여러분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동굴의 비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플라톤이 회화를 반대했던 이유를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대면 수업을 하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인데, 그죠?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야겠죠? 천천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하의 동굴 모양을 한 거처에서, 즉 불빛 쪽으로 향해서 길게 난 입구를 전체 동굴의 너비만큼 넓게 가진 그런 동굴에서 어릴 적부터 사지와 목을 결박당한 채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보게. 그래서 이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만 보도록 되어 있고 호박 때문에 머리를 돌릴 수도 없다네. 이들의 뒤쪽에서는 위쪽으로 멀리에서 불빛이 타오르고 있네. 또한 이 불과 제수들 사이에는 위쪽으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담이 세워져 있는 걸 상상해 보게. 자, 이건 이제 묘사죠, 그죠?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다들 마치 죄수들인 것처럼 손발이 묶여서 어떤 동굴에 갇혀 있는데 꼼짝할 수 없이 그냥 한 면만 보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뒤쪽으로, 그쪽으로 길이 나 있고 그 길 위쪽으로 불빛이 비춰져 있는데 그 길 위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또한 상상해보게나 이 담을 따라 이 사람들이 온갖 인공의 물품들을, 그리고 돌이나 나무 또는 그 밖의 온갖 것들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인물상들 및 동물상들을 이 담 위로 쳐들고 지나가는 것 말일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일세. 글쎄, 우선 이런 사람들이 불로 인해서 자신들의 맞은편 동굴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들 이외에 자기들 자신이나 서로의 어떤 것인들 본 일이 있을 것으로 자네는 생각하는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부분 띄워서 갖고 왔는데, 아무튼 뒤로 난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박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뒤에 사람들이 뭔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바라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뒤로 돌아서 봐야 되는데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뒷면의 불이 동굴 저 벽면에 그림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물상을 갖고 가건 동물상을 갖고 가건 그럴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짜 인물상이나 동물상이 아니라 뭐예요? 인물상의 그림자 혹은 동물상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 그림자 말고 다른 거는 아무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게 우리처럼 결박되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플라톤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이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벽면에서 보는 이것들을 실물들이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공적인 제작물들의 그림자들 이외에 다른 것을 진짜라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걸세. 그러니까 평생을 맞은편에 비춰지는 그림자들만 보고 산 사람들한테는 이게 진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자를 보고 진짜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당시 플라톤이 굉장히 경멸했던 소피스트들이 되겠습니다. 진짜가 뭔지 모르고 그림자들만 보고서 내가 맞다라고 우기는 자들이 바로 소피스트다 라는 게 이제 밑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풀려나서는 갑자기 일어서서 목을 돌리고 걸어가 그 불빛 쪽으로 쳐다보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그는 이 모든 걸 하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또한 전에는 그 그림자들만 보았을 뿐인 실물들을 눈부심 때문에 볼 수도 없을 걸세. 또한 만약에 그로 하여금 그 불빛 자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그는 눈이 아파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향해 달아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방금 지적받은 것들보다도 정말로 더 명확한 것이라고 믿지 않겠는가? 자, 무슨 얘기냐면 다들 이제 결박당한 채 불빛을 등지고 앉아서 그림자만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풀려나서 불빛을 향해 몸을 돌리도록 강요당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평생 불빛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빛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걸 보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림자만 보던 게 그게 참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빛을 향해 계속 돌려볼 것이고 불빛을 통해 보이는 어떤 대상들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진짜구나 라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높은 곳의 것들을 보게 되려면 익숙해짐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네. 처음에는 그림자들을 제일 쉽게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속에 비친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것들의 상을 보게 될 것이며 실물들은 그런 뒤에야 보게 될 걸세. 또한 이것들에서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 자체를 밤의 별빛과 달빛을 봄으로써 더 쉽게 관찰하게 될 걸세. 마지막으로는 그가 해를 물속이나 다른 자리에 있는 해의 투영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있는 해를 그 자체로서 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처음에 몸을 뒤로 돌려서 불빛을 보는 게 힘들어서 불빛이 이렇게 비춰주는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동굴 안에 뭐 무릉덩이가 있다면 무릉덩이에 비춰진 상을 보는 것으로부터 이제 불빛에 점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동굴 안에 불빛을 바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럼 불빛이 보여주는 상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동굴 밖을 나온다는 거죠. 동굴 밖을 나와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겨우 불빛에 익숙해진 사람이 태양빛에 익숙해질 리가 없죠. 밤에 혹은 새벽에 나와서 이제 달빛이나 별빛을 먼저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태양 아래 서서 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그게 이제 이데아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플라톤이 목적으로 하는 이데아를 완전히 다 떠올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현상계를 떠나서 이데아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사실은 이 동굴의 우화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노력해서 불빛을 바라보고 햇볕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침대 그림 같은 거는 불빛을 마주할 노력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뭐하러 그걸 봐, 그냥 그려진 그림 이거 보면 훨씬 쉬운데 라는 생각에 빠져들도록 하기 때문에 이데아로 향하는 길에 어떤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헛된 이미지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플라톤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면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조음의 이데아이네. 그러나 일단 이를 본 다음에는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훌륭한 것의 원인이라고, 또한 가시적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하네. 이 얘기는 뭐겠어요? 태양을 마주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이데아 중에 가장 높은 이데아, 가장 훌륭한 이데아인 조음의 이데아, 이거 옛날에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선 아니고 조음이라고 부릅니다. 조음의 이데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조음의 이데아를 알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의 이데아를 알게 된 사람, 깨우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슬기롭지 않거나 옳지 않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태양을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회화 같은 것들은 그런 것을 저해하는 나쁜 요소가 된다 라고 플라톤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플라톤은 회화에 대해서만 반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플라톤은 시인을 사랑했고 시인을 존경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시를 쓰는 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공화국 내 시인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 추방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실 시인을 추방하게 되는 건 플라톤이 보기에 시를 쓰는 작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시는 영감을 받아 쓰는데 이 영감을 가져다 주는 게 그 하급 여신인 뮤즈들이에요. 근데 여신이 와서 영감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접신의 상황이잖아요. 접신의 상황에서 인간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다. 이게 실제로 플라톤이 시인을 광인, 미친 사람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접신의 상태에서 이성을 놓고 약간 광기에 사로잡혀서 시를 쓰게 된다면 그게 아무리 우리의 심금을 울리더라도 훌륭한 것이 아니라 광기의 소산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라고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테네가 공화정이었어요. 이 공화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화정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이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감정적이 되는 걸 경계해야만 했는데 이 시인들은 항상 우리의 감정에 뭔가 영향을 주는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감정에 영향을 주는 그 시 자체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광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보기에 시인들은 화가들처럼 이데아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시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나쁜 자들이 되는 거죠. 시인들이 시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판타스마, 일종의 헛된 이미지일 뿐이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게 앞에 A가 있고 뒤에 레테,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레테가 망각을 뜻하는 거죠. 앞에 A는 그걸 부정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게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 다시 말해 이데아에 대해서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걸 떠올리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인데 시라고 하는 거는 망각하고 있는 걸 자꾸 망각하도록 조장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시는 매우 곤란한 일이다 라고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내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형이상학과 정치적 입장 두 개를 결합시켜서 시인 추방설을 이제 플라톤이 주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시인을 추방하자고 이렇게 막 우기면서도 한편으로 여지를 둡니다. 이게 뭐다? 서사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지를 주자라는 거죠. 서사시는 사실은 그 역사나 혹은 영웅들의 일대기 이런 거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신화 이런 걸 시로 만들어서 노래처럼 읽도록 하는 게 서사시인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역사를 혹은 뭐 영웅적인 이야기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우매하지만 곧 시민이 되어야 할 어린 소년들이나 혹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야 하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 깨우쳐야 하는 여자들에게 서사시는 나름 효용이 있는 그런 시라는 거죠. 서사시만 유보하고 나머지 시 혹은 그런 시를 짓는 시인들은 다 추방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플라톤의 시에 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은 회화도 반대하고 시, 음악 다 반대합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 시와 음악을 뮤지케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둘 다 뮤즈가 영감을 전해주는, 다시 말해 광기의 소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플라톤은 아름다움, 미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한테 아름다움은 진, 선 이것과 함께 이데아의 영역에 속하는 굉장히 좋은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아름다움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은 이데아로 올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데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상성과 보편성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아름다움은 우리는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이런 감각적인 대상을 먼저 생각할 텐데, 플라톤한테 아름다움은 어떤 굉장히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은 뭐냐? 사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오늘날에도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이제 떠올려 보시면 아마도 균형, 비례, 조화, 통일성 이런 것들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플라톤한테 미라고 하는 거는 뭐 조화, 비례, 통일성, 균형 이런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사실 이 수학적인 특성이야말로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한테 아름다움은 수학적인 어떤 추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아다 라고 생각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플라톤이 아름다움,
이데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던 그 시기에 아름다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칼론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칼론, 아름답다라고 했던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진 거냐면 어떤 걸 봤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거나 혹은 감탄을 유발시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아름답다라고 승인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칼론의 대상은 형태, 색, 이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아름다움에 해당되는 것들뿐 아니라 습관, 행위, 법률, 도덕, 과학, 진리까지도 다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진리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에는 웃기겠지만 당시에는 매우 당연한 얘기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이던 말들, 다시 말해 조화, 비례 이런 것들을 칼론이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훅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칼론이라는 말 속에 이미 조화, 비례, 균형, 통일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플라톤의 아름다움의 이데아 속에서도 요것들이 쑥 다 들어와서 아름다움은 조화, 비례, 균형, 통일성과 같은 수학적인 보편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은 2000년이 훅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통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플라톤은 아름다움은 완벽한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것과 연관시켜 생각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는 플라톤이 바라보는 미는 객관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대상 속에 비례, 조화, 균형, 통일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대상을 보고 그 완벽한 비례를 파악하기만 하면 다 아름답다라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주관성이 강조되면 나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플라톤은 그렇지 않고 대상 속에 완벽한 비례가 구현되어 있을 때 누구든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미 개념은 언제나 객관적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플라톤이 미의 객관성을 주장했던 배경에는 소피스트들이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언제나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을 띠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 견딜 수 없었던 플라톤은 누가 보아도 동일한 답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플라톤한테 미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동시대 미술을 볼 때 얘기하는 그런 특정한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형이상학, 다시 말해 자신의 철학하고 맥락이 다 있고 윤리적 혹은 정치적 견지에서 논의되어야 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견지에서 미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지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